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딸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을 가진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식 가진 부모로서 분노할 일이 생겼죠. 바로 금쪽 같은 내 딸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일 때문이에요. 딸아이가 죽음을 목전에 두어야 했던 이유는 한 사람의 단점이라는 것이 원인으로 있었죠. 물론 저도 압니다. 누구나가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들켰다고 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든 작든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행동에 대해 공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단점,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때론 숨기기도 하고 솔직하게 밝힐 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무작정 숨기고 싶은 단점을 가지더라도 자신이라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꼭 확인부터 하는 것이 좋고요. 자신의 단점을 왜곡되게 보는 것만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번 사건도 이 단점 때문에 일어난 만큼 최근에 저는 단점이라는 말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놈의 단점을 세상에 까발리면서 복수를 해주었죠.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이 정도로 끝낸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죽었다 살아 돌아온 하나뿐인 내 딸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 계획을 세웠지만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던 부부였거든요. 아이가 생겨도 예민한 제 몸 때문인진 몰라도 쉽게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4번째로 제 뱃속에 자리를 잡은 이 아이는 정말 제 인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주변에서는 하나뿐인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는 말도 하고 팔불출이라는 소리도 했지만 그래도 제 딸은 정말 세상 최고 귀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자랑거리였죠. 이쯤 되면 딸이 어떻길래 그렇게 팔불출이라고 불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 딸은 말이에요. 큰 키를 가졌고요. 외모는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아서 정말 미녀예요. 게다가 탄탄한 직업에 엇나가지 않고 올바른 성격도 가지고 있죠. 제 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서도 칭찬하는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는 딸이에요. 물론 우리 부부는 하나뿐인 자식 제대로 키워야지 하는 마음에 빠진 것 없이 잘해주려 노력했지만 그러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크죠. 부모로서 제대로 딸을 밀어주지도 못했는데 딸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커주었어요. 제일 좋았던 기억은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들이 말하는 소위 대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꾸던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서 들어간 회사였죠. 요즘 대세라는 소위 기술직으로 취직한 딸은 첫 월급으로 저희에게 내복을 선물해 주더군요. 저는 이때 받은 내복을 아직도 포장조차 뜯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준 내복은 빨간색의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주변의 선배들이 원래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께 이런 내복을 주는 거라고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해온 선물을 어찌 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딸은요.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루는 애아빠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딸이 이걸 어찌 알았는지 먼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휴, 엄마, 웬만하면 엄마가 좀 져주세요. 아빠도 지금 엄마한테 속상하게 했던 일 사과하고 싶은데 참는 거라니까. 아빠가 왜 엄마랑 싸우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
이럴 때는 엄마가 모른 척하면서 져주는 것도 좋아요. 원래 부부라는 게 그런 사이잖아. 날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삐져 있을 거예요. 둘 다. 알겠죠? 잠시간의 냉전 중이던 우리 부부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딸에 이제 정말 딸이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내 딸을 누가 데려갈까 싶기도 하고 그놈은 정말 복 많은 놈이겠구나 싶기도 했죠. 물론 제 귀한 딸 쉽게 줄 수는 절대 없고요. 그렇게 딸과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요새 딸아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연애를 하는 모양인지 집에도 예전보다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물어봤죠. 딸은 살짝 당황했는지 약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을 했고요. 우리 이쁜 딸,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니? 요즘 귀가가 제법 늦다.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좀 많네. 나 늦어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알겠죠, 엄마? 그냥 말해줘도 괜찮은데. 이때는 괜히 믿음을 주지 못한 부모였나 싶기도 해서 딸에게 살짝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3년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만 하던 그 복 터진 사위가 딸과 함께 인사를 하러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그런 사위가 못내 싫은 눈치였죠. 아무래도 귀한 딸을 가져가려는 도둑놈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제 눈에는 객관적으로 딸만큼이나 인물이 훤한 남자가 사위라고 들어왔고 쉽게 눈이 떼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렇게 행동하는 게 가식일 수도 있다는 마음에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이니 쉽게 보고 넘어갈 순 없었죠. 사위도 이런 우리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법 사회에서 생활한 티를 내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귀한 따님과 현재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인 사람입니다. 절대 쉬운 마음으로 그녀와 사귀고 있지 않고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님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유 어떻게 평생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살게 해줄 수 있는가? 아이 뭐 내 딸은 씻지도 말라는 소린가? 언짢게 보이는 남편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사위라는 사람은 아주 씩씩하게 내 딸아이가 제일 좋다며 평생 아껴주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도 내 딸 정도면 어디 내놔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위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을 데려왔더군요. 단점을 정말 찾기 힘든 청년이었어요. 가벼운 인사를 끝낸 우리는 일단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딸이 미리 집에 인사를 오겠다 제게 말해주었으니 저도 가벼운 식사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식사 예절에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식사 중에 식기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식사 예절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내 딸이 귀뜸은 해주었겠지만 평소 습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도 이렇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니 남편의 문도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더욱 흐뭇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앞에서는 우리 딸 쉽게 못 내준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요. 그러다 후식을 먹으면서 사위와 좀 더 진중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위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절대 쉽게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 꺼내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저희 결혼 말고 하나 더 허락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사람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요. 이 사람도 예전에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결혼 후에는 해외에 나가서 이곳보다 더 큰 곳에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진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의 사위. 사위의 말은 말이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딸은 항상 말론 꿈은 잊지 않고 계속 꾸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살기 위해 본인이 정말 꿈꾸던 것은 뒤로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도 물론 좋은 곳을 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더 좋은 대학보다는 일부러 등록금이 낮은 곳으로 골라갔죠. 또 졸업하고도 중소기업에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당장 일을 해서 집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대기업을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말이죠.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위가 그걸 내다보고 저희 딸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위의 말에 딸은 한사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결심해야 하는 순간이 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조용히 남편과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 아니면 우리 딸이 언제 외국에 나가서 자기 꿈을 이뤄보겠어요? 저 사위라고 데려온 청년도 참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하면 같이 외국으로 보내줍시다. 제 단호한 어투에 남편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표현을 해주더군요. 남편도 딸에게 여태까지 해주지 못한 것들이 떠오른 듯 싶었죠. 딸이 옆에 없으면 당신이 많이 외로워질 텐데 그거 괜찮겠어? 남편은 제게 딸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딸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가겠다는데 내가 외로운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전 괜찮아요. 아유, 우리 딸이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일하고 들어온다는데 뭐가 외롭겠어? 그냥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지금보다 많아지는 것뿐이야. 남편은 다시 한번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의 결정을 딸과 사회될 청년에게 말해주었죠. 그러자 청년과 딸은 눈에 띄게 좋아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이 마냥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딸은 그 청년과 결혼을 했고 사위는 이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부부 홀로서기까지 도와주었어요. 대부분의 일은 남편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딸이 저를 도와주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특히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약속이 있으면 항상 딸이 데려다 주곤 했는데 이게 딸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는 내 운전면허 시험부터 초보 운전 연수까지 도와주었어요. 게다가 새 차도 뽑아서 선물이라면서 주었고요. 정말 고마운 사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위 덕에 제가 이 나이를 먹고도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남편도 제게 노력하는 사위가 좋았는지 흐뭇하게 웃으며 둘을 보내줄 수 있겠다고 했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딸과 사위를 태우고 저는 그동안 배웠던 운전 솜씨를 뽐내며 공항으로 갔어요. 둘의 짐이 한 트럭만큼 많았지만 곧 이민을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엄마, 우리 해외 나가서도 연락 자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제가 메일 보내는 방법이랑 다 알려드렸죠? 최근에는 메신저 톡도 있으니까 연락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장모님. 저희 잘 다녀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밝게 웃으면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딸 부부를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딸이 이민을 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딸과 통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민 떠나고부터 딸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시차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딸의 말이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딸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자식은 본인의 걱정을 부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겠지만
엄마인 저를 속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딸에게 물어봐야겠다 결심했어요. "에이, 딸, 아무래도 요즘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엄마가 당장 표구해서 달려갈까?" 조심스레 딸에게 물었는데 처음에 딸은 여전히 숨기려고 들더군요. "딸, 얼굴도 보이지 않는 통화만 계속 붙잡는 엄마 생각도 좀 해주렴. 네가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어느 부모가 걱정이 안 되겠어. 안 그러니?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이 엄마한테 다 말해봐. 아빠한테는 내가 비밀로 할 테니까." 제가 차분히 다그치니 딸도 그제야 입을 열었죠. 남편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요즘은 코골이가 심하다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코골이가 들리지 않아서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거든. 그런데 문까지 잠그고 자더라고. 이런 걸 권태기라고 하나? 솔직하게 그거 말고는 우리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빈틈 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남같이 대할 때가 있더라고. 그게 조금 신경 쓰여서 요즘 기분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부부관계라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저도 딸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딸에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어, 딸. 그래도 그럴 때는 한쪽의 의견만 계속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터놓고 진중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떠니? 엄마랑 아빠도 아직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견 나누곤 해. 딸은 제 말에 약간의 위로를 받았는지 피식 웃더군요. 조금 웃음이 나오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어서 길게 통화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음, 그이가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요. 엄마 아빠처럼 세월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저도 얼른 엄마 아빠 같은 부부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 너무 오래 통화한 것 같아. 남편이 최근에 이렇게 길게 통화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말이에요. 딸은 항상 당당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하는 아이인데 통화를 하면서 계속 사위 눈치를 보는 것 같더군요. 이상하게 말을 하다가도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서 통화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딸은 사위가 부른다면서 평소보다 더 일찍 통화를 종료하더군요. 이날은 딸의 속마음을 들은 날이기도 했지만 마치 딸이 아니라 딸 목소리만 가진 로봇이랑 대화하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의심쩍기도 하고 마음이 찝찝한 날이기도 했죠. 그렇게 걱정만 늘어가는 나날이 계속되었고 그날은 기분이 영 찝찝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사위가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른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아내가, 아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랍니다. 저 몰래 파티에 갔다가 말이에요.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게 한마디도 없이 파티를 갈 수가 있죠?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를. 그러니까 내가 대처가 늦어서 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어쨌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서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 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된 상황이고요. 아마 한국 병원에서 더 자세하게 증상 알려줄 겁니다. 사위는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사근한 말투는 어디로 간 채 자기 할 말만 툭 하고 끊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딸이 파티를 갔다가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다고 하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위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딸이 자기한테 말도 없이 파티에 갔다지만
사위의 어투는 마치 본인이 우리 딸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잔뜩 흥분해서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 딸과 통화를 하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멀리 타향에 있는 딸을 제가 바로 가서 만날 수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날이 온다는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7시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온 딸의 상태를 보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말한 의식이 없다는 상태는 그 당시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도착한 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거든요. 미리 구급차를 불러놓았지만 차 안에서도 도저히 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딸, 왜 이렇게 눈만 감고 있니? 어서 일어나봐.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 옆이야.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고. 얼른 일어나서 우리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줘야지. 의식을 잃은 딸을 붙잡고서 제가 아연실색을 하니 남편도 저를 달래주었죠. 남편의 속도 말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더니 딸과 함께 온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입을 열더군요. 일단 따님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따님의 남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없으신가요? 남편분이 저를 같이 보내겠다고 고용하셨는데 물론 한국 병원의 인수인계까지만요. 의사라는 양반의 말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금쪽 같은 내 딸이 식물인간이라니 머리를 어디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죠. 의사로서 이런 말밖에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죠. 그 의사의 작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위라는 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장모님, 아내 잘 도착했습니까? 상태 별로 나쁜 데 없죠? 여기서도 그냥 의식만 잃었지 크게 외상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게 왜 혼자서 아무 말 없이 나가서 사고를 당하고 그런답니까? 외지에서 의지할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한테 숨기고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사위. 속에서는 천불이 나더군요. 그래서 사위에게 못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네가 지금 잘잘못 따질 땐가? 사람 하나가 정신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었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내 잘못 남 잘못을 따질 수가 있나? 우리가 이러려고 자네에게 우리 귀한 딸을 맡겼어? 당장 자네도 짐 싸들고 들어오게. 일단 들어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사위는 제 큰 소리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제 말에 답하더군요. 장모님 마음 압니다. 아는데요. 그런데 잘잘못은 일단 따지고 봐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사위. 이런 사람에게 내 딸을 맡겼다니 사람을 잘못 본 내 잘못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년 만에 다시 본 의식 없는 딸.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가만히 누워있는 딸의 몸을 주무르며 근육이 상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제 최선이었죠. 그런데 사위라는 놈은 자기 부인이라는 사람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일 핑계를 대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위에게 연락을 했지만 사위는 전화를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곧 가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만 계속하더군요. 이쯤 되니 내가 사기꾼에게 내 딸을 맡긴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여전히 딸 손을 닫고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딱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얼른 너스콜을 불렀지만 도착한 의사는 원래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며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화난 표정을 보자 의사는 그래도 반응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며 다음에 다시 반응이 오면 지금처럼 너스코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딸에게서 온 반응에 그날은 정말 눈물바람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후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딸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일단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달려갔고 딸은 깨어나자마자 제 모습을 보더니 뭔가 말을 하려고 계속 뻐끔뻐끔 입만 벌리더군요. 하지만 오랜 기간을 누워 지내기에 말은 바로 나오지 않았고 의사나 간호사도 지금은 무리하지 말라며 딸을 말렸습니다. 물론 저도 깨어난 딸의 몸이 상하기라도 할까 싶어 딸을 말렸고요. 하지만 딸은 힘드니 말하지 말라는 말에도 이 말만은 절대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가. 얼른 도망쳐 가. 소리를 내고는 불안한지 연신 눈으로 양옆으로 굴리면서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저는 딸의 모습에서 한눈에 누구를 찾는지 알았죠. 혹시 네 남편 찾는 거니?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안심해라. 아직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어쩜 그리 무정한 남편이 있다니. 내가 다 속상하다 정말. 다시 떠오른 사위의 괘씸함에 큰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왔지만 제 손길은 딸 등에 머무르고 있었죠. 두려워하는 딸을 달래주기 위해서 등을 쓸어주며 계속해서 사위는 한국에 없다는 말만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렇게 달래주니 딸은 그제야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딸의 모습에 저는 둘 사이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던 딸에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이 말이에요. 한 가지 사실을 속이고 저를 만났더라고요. 그이가 사실은 대머리였어요. 사이에 남몰래 숨겨온 치부, 바로 대머리라는 것이었죠. 사실 제 나이쯤 되면 대머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딸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듣기로 했어요. 나도 알아. 요즘 사람들이 대머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데 난 아니잖아요. 제게 말을 해보지도 않고 해외 나가자마자 각방부터 쓰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아기는 갖지 말자는 의사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 자기 최대 단점이라는 그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거라고요. 참 우습죠. 사위라는 놈이 그 대머리 하나를 걸리고 싶지 않아서 각방을 쓰며 감춰왔는데 이 사실을 날이 알게 되자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대머리든 말든 상관없었어. 그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너무 고마웠고 함께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 자기 대머리였냐고. 왜 말을 안 해줬냐고 말이야.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 태도가 싹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싶었어. 그런데 깨닫기 시작하자 변한 남편의 태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은 있지. 내가 밥을 먹으면서 입에 묻은 밥풀을 떼주면서 웃었거든.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 그런데 남편이 뭘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가 대머리라서 비웃네. 너 웃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강요하기 시작했어. 딸의 말을 듣는 내내 도저히 사위를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는데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친구 하나 없이 생활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대문 앞에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대머리 아닌 놈이 더 좋냐면서. 아주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술 것처럼 던지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남편에게 말도 못 꺼내고 친구랑 만나러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 심지어 엄마하고 통화하는 것도
내가 자기 비밀을 엄마한테 말하나 싶어서 옆에서 감시하고 그랬어. 어처구니가 없었죠. 대머리 그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감시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할 일인지 말이에요. 사위의 행동은 제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물론 우리 딸에게도 말이죠. 여기까지 했으면 나도 어느 정도는 남편에게 맞춰주면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자고 이야기라도 꺼내봤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 사람 나한테 이발기를 들고 오면서 내 머리도 다 밀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나 뭐라나. 그때 느꼈어. 이 사람은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딸의 말을 계속 듣다가 이 대목에서는 저도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감히 내 딸의 머리를 자기가 뭔데 깎으려고 들었는지 무심결에 주먹까지 쥐어주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이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부터 나를 아무데도 못 나가게 방에 가두더라고. 처음엔 이게 장난인 줄 알았지. 설마 나를 가두고 이 방문을 잠갔겠어 싶었거든. 그렇게 며칠이나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매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왔고 내가 분명 방 밖으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소리까지 쳤는데도 그 인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깨어나니 엄마가 눈앞에 있었고.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엄마. 도망가야 해, 우리. 사위라는 놈은 정말 머리털만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덜 된 놈이었죠. 딸은 말을 마치고 사위가 무섭다고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보는 제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당장에 사위를 한국에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사위를 부르기 위해서 저는 연극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앓는 소리를 내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위도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다 생각했는지 알겠다면서 한국에 곧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 망할 놈이 속 깊은 내 딸을 데려다가 이런 짓을 벌인 것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일단 한국에 들어가야죠. 그럼 제가 티켓 예매하고 일정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자기도 마음 정리가 좀 된 모양인지 정상인처럼 제게 능청스럽게 말하더군요. 며칠 뒤에 오겠다는 약속을 한 사위의 말에 맞춰 우리 부부는 사위가 한국에 오던 날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심정으로는 당장 사위의 가발을 잡아채서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날은 사위의 귀국 날이 아니었기에 가발로 향하는 손을 부여잡으며 참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편에게도 냉기가 흘렀고요. 사위는 긴 비행에 지친 상태여서 그런지 우리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듣더군요. 사위, 비행이 길어서 힘들었지. 일단 우리 집에 가서 하루 푹 쉬었다가 딸한테 우리랑 함께 갑세. 자네도 사람인데 좀 쉬어야지.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실 저도 일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거 다 처리하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흰 사위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향했고 딸이 처방받은 약에 들어있던 잠 오는 약 2알을 음료수에 타서 건넸어요. 사위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우리가 주는 음료를 덥석 받아서 마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놈 푹 자고 일어나기만 해봐라. 이제 네 치부를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약의 효과가 제법 좋았는지 깊은 잠에 빠진 사위는 쉽게 깨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틈에 사위의 가발을 싹 벗겨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는 치렁치렁한 여자 가발 2개를 놓고서 말이죠. 또 혹시나 발뺌을 할지 모르니 증거로 사진을 몇 장 찍어두었어요. 몇 시간 뒤 잠에서 깨어난 사위는 당황했는지 악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모님? 사람이 잠든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장 제 가발 돌려주세요. 아니면 모자 달린 옷이라도 내놓으시라고요. 저희는 잠든 사이를 두고 외출했거든요. 거기에 후드티나 모자 같은 것들은 싹 다 들고 나왔으니 집에 머리를 가릴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준비해둔 여자 가발 2개밖에 없었죠. 자네, 우리 딸한테 대머리라는 걸 속이고 만났다며? 그거 가지고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혔고 내가 쉽게 내어줄 것 같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자네 가발 벗기니까 거의 내 또래라고 해도 믿겠던데. 자네는 머리가 없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거 아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이 대머리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네를 믿어주려고, 자네를 품어주려고 했던 자기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게 부끄러운 거지. 뭐 열심히 감춰서 나와보라고. 어차피 세상에 대머리 아저씨는 많다네. 자기가 자네 치부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생각이네. 참,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말게. 증거로 사진도 남겨뒀으니까. 단호하게 사위를 끊어내는 제 말투에 사위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전화 너머로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분 좋게 딸의 병문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위는 딸이 아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그건 제 치부와도 같은 비밀입니다. 어떻게 사위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발 주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돈이라도 쥐어드릴까요? 예? 얼마를 원하세요?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대머리라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는 사위. 최대한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사위의 태도는 거의 전 재산을 줄 듯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사위의 태도가 애석했어요. 사위의 말에는 우리 딸에 대한 정작 평생을 자신과 함께할 반려자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거든요. 딸이 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위라는 놈을 이해하겠다고 생각했던 아이인데 고맙게도 굴러들어온 복을 채가지는 못할 망정 제 발로 차버리는구나 싶었죠. 내가 왜 자네의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자네, 지금 자네가 잃어버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는 비밀을 들켰다는 그거 하나뿐인가? 자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 딸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냐고.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도대체 나와 내 남편이 뭘 믿고 자네를 믿겠다고 생각한 건지. 더 이상 자네랑은 할 말이 없네. 그냥 이대로 우리 앞에서 그리고 딸의 인생에서 이만 나가주게. 제 단호한 말에도 사위라는 놈은 자신이 대머리라는 사실이 못내 걸렸는지 우물쭈물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지금 자네 태도를 보니까 내가 말한 잘못들 고칠 생각은 전혀 없구만. 그래,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자네 그 머리 가발로 평생 잘 감추고 살아보게. 언제 들킬지 모르고 조마조마한 상태로 말이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자네가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겠지. 나도 이렇게 담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자네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사위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노라 답하고 우리 가족의 앞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저는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간 그 남자를 용서할 마음이 아직까지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대머리라는 그 비밀을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떠나간 이전 사위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은 이혼 소송이 이뤄지던 법원에서였어요.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는 모르겠다만 한층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위자료를 주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 말은 지키겠죠. 일단 그런 이전 사위가 된 남자를 두고 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나중에 본인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오면 그때 남겨놓은 사진은 지워줄 생각도 있고요. 이번 딸의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잘나고 번지르르 하다 해도 내면까지는 알 수 없는 법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 딸도 지금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당분간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런 딸의 옆을 지켜줄 거고 말이죠.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또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실 때 신중히 잘 보시고 저처럼 후회하는 결혼 시키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